책을 많이 읽으면 예전의 나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이 고치고 싶던 단점들은 줄어들고 장점들이 더 강해져요. 단점이 줄고 장점이 강해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더 나아집니다. 삶이 나아진다는 건 수익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침착해짐을 알게 되고 생각이 확장됨을 알게 됩니다. 침착해진다는 건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초연하다는 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확장됨은 확장된 만큼 아이디어가 예전보다 더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 그중엔 분명 수익이 더 늘 수 있는 것이 있죠.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100권 이상 읽으면서 자기계발 서적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 이것부터 알아야 지금부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계발 서적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총집합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의 연결고리들이 매우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해친들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인에게 맞는 본인만의 생각하는 법을 찾는 탐험가로 보물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단 생각을 잘하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공통 법칙, 나에게만 적용되는 내가 만든 법칙.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서적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불멸의 지혜입니다. 두 책에 나와 있는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성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멸의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더 확장돼 살아있으려는 갈망을 추구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그 과정에서 수백 개의 씨앗을 퍼뜨리고 살면서 스스로를 번식시킵니다. 이처럼 살아있음으로써 점점 더 늘어나며 영원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이 말에서 주어를 인간의 지성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끊임없이 더 확장돼 살아있으려는 갈망을 추구합니다. 내가 배우는 모든 사실은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하며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속 성장하려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장을 위한 생각에 방해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너무 적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라는 책에서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녀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친척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에서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는 임신을 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는 조산하여 살 수 없었죠. 그녀는 본인을 성학대하던 친척집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친척집에서 나와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그녀는 저 생각에서 단어 하나를 바꿉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나는 거지? 나를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무섭게 공부에 전념하고 지역 방송사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가 됩니다. 그 방송사에서 그녀는 해고당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그런 좌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를 나를 위해로 바꾸는 순간 모든 회로가 바뀌게 됩니다. 아, 이걸 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아, 이걸 개선해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구나. 나를 위해로 바꾸게 되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공통법칙인 성장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극복하여 성장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주는 것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장은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요, 일관된 원리이다.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 주위만 봐도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미국에 디자인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그는 세상의 벽을 처음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언어 학습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새롭게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은 일단 제쳐두고 언어에 매달립니다. 그는 성격상 한번 하기로 하면 집념이 대단합니다. 후에 골프를 배울 때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휘둘렀으니까요. 언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 디자인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원래 그걸 위해 유학 갔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벽을 경험합니다. 학교 내에 너무 뛰어난 같은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왕 못 따라잡을 거 그와 친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친구지만 대단합니다. 보통은 경쟁심이 생기면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것이 믿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서 친해지고 배우길 청하죠. 그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3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어느 날 술 먹다 안 사실인데 그만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저는 술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냐? 라고 했지만 본인은 너무 싫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그는 한 달 카드값을 내지 못할 정도로 돈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본인의 사업을 시작했고 전국 300여 개 매장에 납품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 도전하고 본인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는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도 했죠. 그의 이야기처럼 성장의 법칙은 본인이 행동을 할 때 적용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행동 습관에 나온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생각할 힘을 주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다. 보상을 주기 위해 행동을 만들었다.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같은 행동은 무의미하게 설계되어 있다. 개선이 중요하다.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식을 얻고 행동하여 지혜를 얻었다면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나온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성장은 존재의 보편적 성질이다. 존재에게 영양 공급과 양육을 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졌다. 존재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존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호의 본성은 요구의 충족과 짝을 이룬다. 창조자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역사함이다. 존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우주 속에는 작용하는 리듬이 있다. 사랑 넘치는 법칙과 질서가 있다. 법칙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 보이는데요. 저는 결국 이 모든 법칙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면 하나로 귀결되어 보입니다. 성장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고, 성장을 위해 문제가 생기며, 성장을 위해 이미 필요 기본 요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목적은 성장일까요?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인 디펙 조프라는 삶의 목적을 다르마의 법칙이라 하여 설명해 주는데요. 그가 말한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을 표현해서 봉사할 것.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확장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려고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익과 상관없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결국 이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디펙 초프라는 말합니다.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본인의 재능을 표현할 때 베풀게 되겠죠. 본인이 받고자 하는 것을 베풀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또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사이토 이토리의 세상의 법칙에서 행동에 관한 법칙이 있는데 본인의 재능을 표현한다는 것과 들어맞지 않을까요? 본인의 재능을 표현하는 것은 행동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을 아는 것이 역시 첫 번째입니다. 만약 아직 본인을 모르겠다면 디펙 초프라가 제안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방법, 사람들을 도울 방법 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발견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손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들려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인과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등산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도와주다 보면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먼저 안전한 곳을 확보한 후 도와줘야 하죠. 디펙 초프라가 말한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 베품의 법칙, 까르마의 법칙, 최소 노력의 법칙, 의도와 소망의 법칙, 초연의 법칙, 다르마의 법칙. 이 법칙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만 제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순서를 잡아봤는데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꽤 확고하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다르마의 법칙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능을 표현하여 봉사하는 것을 실천하면 두 번째 베품의 법칙이 활성화되고 세 번째 까르마의 법칙과 첫 번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두 법칙이 활성화되니 자연스럽게 네 번째 최소 노력의 법칙과 다섯 번째 의도와 소망의 법칙도 각각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여섯 번째 초연의 법칙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일곱 번째 다르마의 법칙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됩니다. 책에서는 세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체의 어느 한 세포만 들여다보아도 이 법칙들이 그 세포의 기능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장세포든 심장세포든 뇌세포든 모든 세포는 순수 잠재력의 법칙 안에서 태어납니다. DNA는 순수 잠재력의 완벽한 예입니다. 사실 그것은 순수 잠재력의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동일한 DNA라도 각각의 세포 안에 있는 DNA는 그 특정한 세포의 독특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로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모든 세포는 또한 베품의 법칙을 통해 작용합니다. 세포는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균형의 상태는 충족과 조화의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주고받음에 의해 유지됩니다. 각각의 세포는 다른 모든 세포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우며 동시에 다른 모든 세포에게 자양분을 받습니다. 세포는 언제나 역동적으로 흐르는 상태에 있으며 그 흐름은 결코 방해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흐름이 바로 세포의 삶의 본질입니다. 베품이라는 이 흐름을 유지해야만 세포는 받을 수 있으며 활기차게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까르마의 법칙은 모든 세포에 의해 절묘하게 실행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장 알맞고 정확한 반응이 그 지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도 몸 안의 모든 세포에 의해 절묘하게 실행됩니다. 모든 세포는 편안하면서도 상황을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조용히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의도와 소망의 법칙을 통해 모든 세포의 모든 의도는 자연의 지성이 갖는 무한한 조직력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설탕 한 분자를 신진대사시키려는 단순한 의도만 있어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조율되어 이 설탕 분자를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모든 세포는 당연히 초연의 법칙도 표현합니다. 세포는 의도의 결과에 초연합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을 둔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이 세포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다르마의 법칙도 표현합니다. 각각의 세포는 그 자체의 근원인 차원 높은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세포들에게 봉사해야 하고 자기의 독특한 재능을 표현해야 합니다. 심장세포든 위장세포든 면역세포든 모든 세포의 근원은 차원 높은 자신, 즉 순수 잠재력의 장안에 있습니다. 세포들은 이 우주적인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씀이 없는 용이함과 시간을 초월한 자각으로 자기의 독특한 재능들을 표현해야만 세포들은 자신과 온몸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체 안에 있는 모든 세포의 물음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우리는 7가지 영적 법칙들의 가장 비범하고 효율적인 표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지성이 가진 경이로운 재능이며 신의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어떠신가요? 디펙 초프라가 말한 법칙들이 세포 안에서 펼쳐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확장되며 다시 순환되는 것이 보이셨나요? 우리에게도 몇 번이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다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거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기대를 했다는 거죠. 기대는 두려움을 내포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한다는 없음을 내포한다.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것 또한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기대를 했다는 것은 두려움을 간직한 것이고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칙이 작용되지 않았던 거죠. 초연의 법칙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줄지는 모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결과에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초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다시 다르마의 법칙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잘 풀어놓은 책 3권을 골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칙은 뭘까요? 사실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칙이니까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에게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 창조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점이 있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을 스스로 가두는 것도 창조입니다. 냉동고에 갇히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결국 얼어 죽었죠. 하지만 냉동고는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얼어 죽었다는 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생각을 본인에게 한계를 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와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는 인간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매우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현재를 과거 속에서 살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Be Here Now라는 책에서는 지금 여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제목부터 강조를 느낄 수 있죠. 즉,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지금을 살라는 거죠. 지금이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속에서 살면 과거를 계속 연장해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온 여성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과거 속에서 살면서 온갖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평온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몇 시간이 지나고 경찰 둘이 집을 찾아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그녀가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몰래 꽤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도 잃었고 빚까지 떠안게 된 와중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너무 막막했겠죠. 매일 그녀는 일어나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나쁜 놈,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죽어버리다니. 나한테 다 떠넘기고.
매일을 이렇게 살게 된 그녀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급기야 암에 걸리게 됩니다. 항암 치료까지 받으며 힘들게 살게 되니 그렇게 떠나간 남편이 더 미워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병은 치료를 받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본인이 달라져야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강연을 들은 이후 그녀는 먼저 스스로 과거를 털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를 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 때 미래 또한 긍정적으로 연결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이 쌓여 긍정적인 미래가 형성되는 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에도 명상만은 누워서라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짐을 느낄 수 있었고 아이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조 디스펜자 박사 캠프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돈과 건강에 대해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속에서 살다가 과거를 털어내고 현재에 충실히 살 때 긍정적인 미래가 연결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의 총집합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에 치여서 살다 보면 미래는 과거와 같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는 선으로 이어져 있다. 그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마도 그가 히피였던 시절 인도에 갔던 경험 덕분이지 않을까요? 그 당시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며 나온 문화가 히피 문화입니다. 이 히피 문화는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했는데 많은 히피들이 인도로 갔던 시기입니다. Be Here Now라는 책의 저자는 히피는 아니었고 정신과 의사였지만 히피를 따라 인도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가 겪은 이야기들도 재미있으니 곧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긍정과 부정이 섞여서 혼란을 주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한 선택이 안 좋은 것일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책이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디펙 초프라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다음 편에 그들이 말해주는 명상법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